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2025학년도 기출 해설 수학교육론 기출 해설을 한 타임 하고 그다음에 살짝 끊었다가 2026학년도 대비 여기 나와 있죠. 합격 전략 설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출 해설, 수교론 기출 해설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해설입니다. 보시고 또 이제 또 인터넷으로도 또 업로드가 될 거니까 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제가 이제 문제는 다 여기다가 이제 적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차 방정식 수업을 마친 후 성찰. 자, 지금 막 자기 성찰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고 작성한 이제 수업 일지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용어를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자, 일단 기억 부분을 일단 가 부분을 먼저 보면은, 자, 학생이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있죠. x의 특정한 수를 넣어야 참이 되는데, 등식의 성질에 c에 어떤 수를 넣어도 참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케이스죠. 그래서 x, y가 다르면 이게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방정식의 해가 다를 걸로 대답을 했는데, 자, 선생님이 잘 설명을 했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걸 기반으로 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특정한 수, 이게 변수 개념의 인지 장애에 대해서 수교재에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번째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문자가 바뀌면 방정식의 해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변수 개념에 대한 인지 장애라는 거, 아마 기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요건 이제 변수 개념의 인지 장애인데 요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문자 C는 방정식에서 활용이 된 거니까 특정한 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리지기로서의 사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수교재를 좀 공부했으면 약간 세트 메뉴 같이 따라오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리지기로서의 미지수, 이거는 그냥 아예 따라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보면 이제 미지수 개념과 이를 포함하는 변수 개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수교재에 있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은 변수, 니은은 미지수. 아마 이거 외에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거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웬만하면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하나만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쓴다는 건 0점 아니면 2점을 주겠다는 의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4번째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교재에는 변수 개념의 인지 장애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이것도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하고 4번째가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맨 밑에 보시면 질문이나 상담 관련 문의는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이제 질문을 이제 봤는데, 이 2번째하고 4번째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째가 뭐냐면 변수가 나타나는 대상을 제한하여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이 제한이 수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집합 A는 X, Y, Z. 사실 이것도 다 지금 변수인데, 이제 숫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래도 중요한 거는 Y는 AX에서 이제 A가 여러 숫자, 이건 이제 우리가 부정소라고 하는데, 여러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요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들어간다면 어쨌든 수 대신 문자로 바뀌었을 뿐이구나 라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숫자는 들어갈 수 있지, A는 변수 맞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4번째가 중요한데, 여기는 특정한 대상을 대신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의 뜻은, 제가 그래서 가로치고 추가로 설명을 한 게 이것 때문에, 여기는 단일한 대상을 생각합니다. 즉 변수에 대해 자리지기, 즉 미지수 개념으로 주로 경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네모칸을 좀 잘 칠게요. 자, 그래서 미지수 개념으로서의 어떤 이게 변수만 좀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수를 이제 대신한다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소라든가 뭐 일반화 역할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특별히 여기서는 케이스가 그 본문처럼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x처럼 특정한 값을 대신하는 문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는 다 변수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임의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문자를 변수로 생각하는 거에 여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인지장애는 그래도 얘는 변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 무조건 특정한 값을 대신하는 것만 아니면 변수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임의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이런 것도 뭐 다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딱 보면 딱 이게 문제죠. 1차 방정식 미지수 x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딱 그냥 학생 A의 상태를 여기에 드러내 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화된 식에서 부정소로 사용된 문자를 변수로 인식하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다. 근데 여기는 뭐 일반화된 식에서 부정소로 사용된다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에서 자리지기의 미지수로만 인지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자, 방정식의 해에 대한 자리지기, 즉 미지수 개념으로 주로 경험되고 학습된다면 이게 딱 학생 A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니은에는 미지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유시스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대수학습과 변수의 의미로 이렇게 자리지기로서의 미지수라고 이렇게 딱 세트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교재의 대수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렇게 하고요. 뭐 이따가 또 뭐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은근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요고, 그 다음에 나눈 대화, 작성 방법, 이제는 지금 뭐 작성 방법이 다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동기유발하고 전개가 조금 이제 중요하죠. 자, 직선과 원의 어떤 2차 방정식을 지금 얻었어요. 자, 2차 방정식을 얻었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도출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요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거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위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유도 모르는 채 암기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거는 이제 스캠프의 관점에서 도구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이유도 모르는 채 적용. 얘는 이제 스캠프의 관점에서 도구적 이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볼게요. 이론도 해놨으니까. 그 다음, 왜 그런지 알고 절차도 연역. 이게 뭐냐? 이걸 관계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스캠프라는 사람이 이해를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관계적 이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설명도 왜 그런지 다 설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관계적 이해인 거고, 그냥 이유는 몰라요. 그냥 암기한 규칙을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면 그냥 도구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해 공식을 예로 들면 근해 공식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 그냥 암기해서 쓰는 사람이면 도구적 이해인 거고, 근데 사실 근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산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그거를 관계적 이해로 아느냐, 아니면 그냥 공식만 그냥 a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그것만 입에 밴 거죠. 그렇게 하면 도구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관계적 이해하고 도구적 이해인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왜 그런지 알고 그 절차도 연역한다. 이게 바로 관계적 이해입니다. 자, 일단 기억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판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로 판별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배운 내용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아출판 지도서를 기준으로 요 선생님들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D하고 R 요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걸로 판별하는 게 있죠, 위치관계를. 그래서 이게 원래 동아출판 기준으로 그 지도서 기준으로 원래 얘가 좀 사이드에 있었는데 이 계정에서는 얘가 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로 적으면 딱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났어요 해서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 잘 써야 되겠죠. 이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원과 직선의 관계를 도출하기 전에 사실 이전에 뭘 배웠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긴 했어요. 요거. 자,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를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판별식으로 했었죠. 자, 그럼 얘도 똑같죠?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습니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엄밀하게 논리적 전개, 막 그걸 계산해서 철저하게 하기 전에 뭔가 추론해보는 거죠. 개연적 추론. 이 개연적 추론이라는 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추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런 추론,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방법을 이제 여기서 했던 방법을 뭔가 응용해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유비 추론이라 그러죠. 유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 추론을 사용할 거예요. 뭔가 유사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개연적 추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연적 추론. 이거는 크게 우리가 수학교육론에서는 귀납과 유추가 있습니다. 우리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 그 유추, 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문을 준비해야 돼요. 발문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비 추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교사가 제안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각이 잡혔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기억에 해당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4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정이 되었을까? 대충 추측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자, 용어를 이해의 관점에서 쓴다. 이거는 용어만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적 이해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서술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이 되게끔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적 이해. 이게 1점. 이거 1점이겠죠. 설마 이걸 2점 주진 않았을 겁니다. 자, 1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거리, 요걸 이용할 거예요. 이게 공통수학 2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1호 계정에서는 1학기 때 배우던 건데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2학기에 배워요. 공통수학 2에 배우는데 학습한 내용을 이용하여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1점. 그러니까 얘가 1점, 얘가 1점.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왜 2점인지 볼게요. 물어보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개연적 추론 유형을 쓰고 얘는 이제 유추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점. 그 다음 이 추론을 유도하는 적절한 발문 한 가지 제시하면 됩니다. 요 계획 수립 단계에 근거하여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물어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2점이에요. 그래서 1점, 1점, 2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2022 개정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게 메인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이걸로 적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래 판별식을 통해서 하는 게 메인인데 여기서 보시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기호는 안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다.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판별식을 이용한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미 판별식으로 요걸 다 했어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얘를 제시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적었느냐 이걸 했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는 뭐 기호 뭐 d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핵심은 뭐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걸로 판단한다. 아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한다. 여기는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2점.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했어요. 자, 그 다음 디귿에 해당하는 건 아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토대로 이끌어내는 거니까 유추. 보통 귀납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서 이끌어내는 게 귀납이잖아요. 유추는 유사성에 근거해요. 뭔가 비슷해 보이는 걸 통해서 추론하는 게 유추죠. 유추 또는 유비추론이라고 하면 1점을 받으시겠죠. 그 다음 발문.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폴리아가 제시한 계획 수립 단계를 근거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해결 계획 단계, 뭐 계획 수립 단계 뭐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 발문에 이게 있어요. 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얘를 근거로 해야 돼요. 유사한 문제. 즉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을 활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적었습니다. 즉 적절한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했어요. 어디서 이용했느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도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문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점수가 딱딱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모범 답안에서 요즘은 모범 답안에서 막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마 이렇게 4점으로 채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비추론. 그래서 이제 아까 유추, 유비추론도 얘기를 했죠.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론에도. 그래서 아까 개연적 추론이라고 했죠. 딱 유비추론. 귀납 추론이 두 개가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막 개연적 추론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유비추론, 귀납추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우리 3번. 자, 이것도 이제 또 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좀 되게 까다로운 것인데, 자, 일단 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개념을 알아야 되고 맞춰서 또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리수 개념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뭐 그건 맞겠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 스파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잘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스파드는 우리 수교재에 미분과 적분에 이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에 그 두빈스키의 APOS 이론 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있는데 모르시면 이제 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거 다음에 스파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파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정으로서의 조작적 방법과 대상으로서의 구조적 방법. 그래서 기억은 딱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조적 방법. 교대로 나타나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아마 저도 이걸 강의할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뭐 요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구조적 방법. 이거는 기억을 뒤에 작성 방법 보면 요 딱 두 글자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1점. 이게 두빈스키의 APOS 이론하고 비슷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 루트 1과 같은 무리수를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깨닫게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이겁니다. A, B이면 루트 AB, 루트 B 또는 루트 AB, 루트 B는 이게 제곱근의 대소관계예요. 그래서 A보다 B가 크면 루트를 씌워도 동일하다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개로 돼 있지만 어쨌든 얘는 A, B, C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다 루트를 씌우면 그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루트 2가 1과 2 사이의 어떤 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1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렇게까지 알아내면 루트 2는 1.4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1.4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수점 아래자리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학적 도구 이제
계산기 같은 거에 맡겨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조작을 반복하면 물론 이 조작은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소수 부분이 끝없이 계속되는 상태 가능적 무한임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 학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어떻게 한다?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죄송한데 이거 잘못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겠죠? 그게 루트 2다라는 거를 실제로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수직선에 점이 찍히니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이건 구조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1점이라는 게 딱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시겠죠? 얘는 3점이에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딱 있죠. 행동, 과정,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적어야 되니까 이거 딱 3점으로 내기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을 볼게요. 자, 일단 스파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스파드는 이게 수교재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자, 수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분석을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대상으로서의 구조, 이건 구조에만 적어야 되겠죠. 왜냐 구조적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과정으로서의 조작. 그럼 이제 구조와 조작 중에 하나를 이제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조가 맞는 것이겠죠. 얘는 이것만 적으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되게 까다로운 내용인데 요건 사실 이것만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APOS 이론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9페이지인데 요거를 볼게요. 자, 일단 행동은 뭐냐? 일단 세 개를 적어야 되잖아요. 행동은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대상의 변환을 적용을 해야 돼요. 낱낱의 변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뭐예요?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걸 알기 위해서죠. 이걸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루트 2의 소수점 아래 자리 파악하는 거죠. 아래 자리 파악. 이렇게 낱낱의 변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행동을 반복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루트 2가 1.4142 어쩌고저쩌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의 정신적인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면화돼서 딱 끝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과정. 이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예비교사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내면화돼서 이제 딱 과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면은 동일한 조작을 반복한다. 그냥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되는 상태, 즉 가능적 직관적으로 알게 되겠군요. 그냥 얘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적어주면 딱 맞습니다. 다음 대상은 뭐냐? 다시 볼게요. 여기 대상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대상화는 안 적어도 되니까 대상만 적으면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이제 대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라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루트 2가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인식해서 수직선에 딱 표현된다. 그게 대상입니다. 수직선 표현. 이게 딱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분해서 적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어떻게 적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이것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뭐 필요하면 뭐 스파드가 제시한 거에 따르면 뭐 구조다. 이건 좀 약간 더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를 적는 게 핵심이고요. 자, 행동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 아래 자리를 하나씩 파악하는 것. 자, 과정은 뭐예요? 이거 예비교사가 말한 게 딱 과정이라서 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가능적 무한임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냥 딱 그렇게 적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과정이었어요. 대상은 뭐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인 루트 2를 한 점에 대응시켜 실제로 존재하는 수임을 인식하는 거. 이것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맨 끝에 지도 교수가 무리수 루트 2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딱 대상인 거예요.
얘가 행동이고. 근데 이제 행동은 요약해서 적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자리를 하나하나씩 파악한다. 낱낱이 변환. 요게 이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 과정, 대상.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거 잘 맞춰서 적으면 됐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우리 4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형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뭐 틀린 거 바르게 고쳐야 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기억, 플라톤주의. 제가 이론은 뭐 많이 적진 않았는데 플라톤주의 하면 딱 이데아, 완전함.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수학적 지식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플라톤주의고, 기억은 너무나 맞게 잘 설명을 했죠. 그다음 요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론은 따로 정리 안 했는데, 수학적 지식이 참 이미 입증된 게 아니라 반증 가능하다. 이거 라카토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준경험주의예요. 그래서 반증되기 전까지만 잠정적인 참으로 본다.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라 성장한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준경험주의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식은 자주적 구성. 원래 제가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구성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지향성의 원리, 여기 보시면 비객관성의 원리, 요거 말하는 데가 급진적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적합성과 적응성.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디귿은 급진적 구성주의만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는 합의 가능성, 공표되고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객관적 수학적 지식이 된다. 이거는 아마 널리 알려진 대로 사회적 구성주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보면 여기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적응적, 적합성, 생장성 지향한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지금 급진적 구성주의에 딱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합성, 적응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객관성의 원리, 이렇게 나온 걸로 보아 확실하게 급진적 구성주의로 써야지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옳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1점씩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걸 두 개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이제 세 문제 남았죠. 자, 이것도 작성 방법. 이번엔 작성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니은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기억에 들어갈 김 교사의 구체적인 발문. 그럼 얘는 1점이겠죠? 자, 얘는 1점. 그 다음 브라운과 월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것도 물어봅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 이거는 단계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얘도 1점이겠죠. 단계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식, 자 얘도 1점이겠죠. 그리고 교수학적 의의를 제시할 것, 얘 1점. 요렇게 4점으로 채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또 명확하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면은 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자르면 이제 밧줄이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 둘, 세 개로 되죠. 얘는 자르면 밧줄이 몇 개로 나눠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죠? 뭔가 수열적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해결을 해볼 건데 5번 자르면 11조각. 근데 12번 직접 자르기도 힘들고 일일이 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규칙을 좀 발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여기서 딱 하는데 매번 이렇게 세워보지 않고 맨날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찾아봐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일반화를 하든지 규칙성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학생이 어떻게 돼요? n번 자르면 그 조각의 수가 2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밧줄을 자르는 횟수하고 잘린 밧줄의 조각의 수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보게 하는 이런 발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이건 뭐 n으로 놓고 얘는 2n 플러스 1, n일 때 2n 플러스 1이다. 아니면 뭐 x일 때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자, 보시면 다들 끈기 있게 잘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 문제를 변형하고자 해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학생 A가 지금 원래는 밧줄 모양이 이렇게 C자였잖아요. C자가 아니라, 자, 이 C자를 부정합니다. 이걸 부정하고 S자로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브라운 월터의 와리프낫 전략에 따르면 속성 부정하기, 와리프낫 수행하기, 뭐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그럼 이제 n번 잘라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얘는 그냥 규칙성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찾으면 되면 이거는 뭐 3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사실 그냥 수열 문제 푸는 겁니다. 쉬운 문제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의 의의가 신론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적었어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요 발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브라운-얼터의 와리프낫 전략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 선택하기, 속성 열거하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와리프낫 수행하기, 즉 속성 부정하기. 뭐 둘 중에 하나 답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전 단계에서 열거한 속성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아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C자 형태가 아니라 S자 형태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자 형태를 부정해서 S자 형태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속성 부정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면 S자 형태에서 자른 것과 이제 밧줄 자르는 횟수와 잘린 조각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딱 리을을 보면 그냥 S자 형태로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속성만 부정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3번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론을 보시면 이제 2022년 개정 그 초판에는 이게 신론 3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문제 제기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얘는 학생 C가 선생님 n번 자르면 조각의 수를 2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니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 해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면 안 되시고요. 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있죠. 지금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학적 의의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 즉 C자가 아니라 S자, 완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이 의의니까 이 부분으로 저도 답을 적어줬습니다. 뭐 똑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모험답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적었습니다. 이런 서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게 그냥 교수학적 의의, 그냥 똑같이 적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신론이나 수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잘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찾는 게 어렵지, 이걸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6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이따가 막 중3 교과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되게 교과서 내부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론만 알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교과서 공부를 잘 안 하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교육과정하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정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정말 진하게 반영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료화 가능성 영역, 2022 개정에서는 확률과 통계에서 자료화 가능성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표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표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자, 두 집단 간의 분포와 특성, 평균과 중앙값 등을 뭔가 한눈에 보고 싶은, 자, 여기서 평균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앙값도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상자 그림입니다. 이거를 적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중앙값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상자 그림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중앙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상자 그림은 특별히 중앙값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고려는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A 모듈부터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료화 가능성 영역, 또 여기 보시면 교육부 고시체 2022-33 뭐 이거에 근거로 해서
추가된 성취 기준, 이게 상자 그림에 대한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추가된 성취 기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딱 하나, 상자 그림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자 그림을 안 쓰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프의 유형을 쓰고 특징을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 요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다룰 때에는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유형성을 인식하게 한다. 요게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상자 그림을 제시해야 되고요, 특징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중요합니다. 두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 나온 대로 목적이 뭐예요?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자 그림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른 특별히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는 게 핵심과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알아보기 쉽다는 거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모든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도수 분포표만으로는 이제 자료를 개괄적으로 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프는 이런 걸 잘 알아볼 수 있고요. 상자 그림만의 좀 특징을 보면 좀 더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서 기준이 202 계정에서 추가된 것이니까 상자 그림밖에 답이 안 돼요.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수영 1등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사항을 좀 보는데,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거든요. 근데 큰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표를 보니까 30.64에서 28.8초로 기록이 많이 단축됐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눈금 단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10단위로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1단위로 한다든가 하면 보일 텐데, 0.5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거 보일 텐데, 눈금 단위가 너무 큰 게 문제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피드백이 바로 이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눈금 단위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 이거 0.5 단위로나 아니면 뭐 4분의 1 단위로 했다든가 이러면 너무 확실히 이게 아래로 가는 게 보였겠죠. 이 부분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걸 볼게요. 그럼 얘는 딱 아시겠죠? 얘 2점, 얘 2점으로 출제를 했을 겁니다. 자, 투키의 그래프의 현시성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의 현시성이 뭐냐? 이걸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수교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의 현시성 보시면, 이게 그 수교재가 최근에 원래 2017년에 이제 제3판이 나왔는데 올해 제4판이 나왔어요. 제3판에는 그래프를 통한 현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4판에는 그래프의 현시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최근에 그 제4판으로 출간된 수교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년에도 이 제4판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해석을 해도 도출을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현시성에 근거한다면 그래프를 해석해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기록 초부분, 그러니까 세로줄이죠. 그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 그러니까 의미를 도출을 못한 게 문제죠. 그러면 단위를 작게 하여 그래프를 다시 그린 다음에 해석하도록 하는 이런 피드백을 제시해야 현시성에 근거하여 해석했을 때 도출할 수 있겠죠. 의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아직 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상자 그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과서 분석에 큰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1하고 고1은 또 202 개정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예정이고, 어쨌든 그래서 내년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 보시면 이것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피를 움직이면서 길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 길이 같네.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있을 때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 측정값을 비교해 보면 같은데, 근데 어떤 조작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문제죠. 기억 부분이니까.
여기를 보면 딘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대요. 여기 적용을 해야 된대요. 이런 조작 활동이 되도록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딘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문제가 그 예비 지도교사가 이제 예비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작성한 이제 그 부분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 딘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보면 이거예요. 2번이 중요한데, 개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많은 변인을 변화시켜야 된다. 즉 변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변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화시킬 게 딱 점 P의 위치만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게 적절하겠죠. 나머지는 냅두고. 그래서 점 P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게 뭐예요? 개념의 성장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성장을 도와야 되느냐? 결국 선분 PA와 PB의 길이를 확인하는 요런 성장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같다는 걸 결국 파악하기 위해서 P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확인하는 활동. 요게 딘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럼 얘는 1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우수로 평가, 여기 보면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우수로 평가한 이유를 해야 돼요. 지금 얘 우수인데 1번이죠.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우수로 평가한 이유를 서술해야 돼. 그럼 얘는 1점. 그 다음 이거는 이번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다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적어놨거든요. 자, 이를 우수로 평가한 이유가 되는,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교수학습 방안의 유형을 쓰고, 이게 1점. 특징을 설명할 것, 1점. 그러면 4점 완성이죠. 4점 딱 돼요. 이게 좀 보면은 다 몇 점 주는지 다 물어보게끔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인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 증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본문에서 원래 그 1호 개정에서는 아직 중3에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데 여기 보면 증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2 개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두 가지가 활용됐는데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하고 증명, 이 두 가지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했으니까 우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자, 일단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4가지. 자, 그럼 위로 가겠습니다. 자, 사례나 근거 제시는 뭔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은 아까 유비 추론 얘기했었죠. 그게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어요. 자, 위로 보겠습니다. 그럼 정당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먼저 학생이 정말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를 어떻게 했냐면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실험이나 관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당화라는 건.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인 선분 PA와 PB의 길이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명합니다. 자, 증명하면 요거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을 하겠죠. 지금 PO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OA랑 OB는 반지름은 똑같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인해서 합동이니까 PA랑 PB가 같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을 했네요. 지금 보면 여기 스스로 증명했다 그러고요. 여기도 보면은 발견한 내용을 누가 정리해 볼까요? 했는데 학생 B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서 정리한 것도 학생, 그리고 증명한 것도 학생. 그래서 학생이 다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는가. 자, 이건 탐구학습을 쓰시면 되는데 왜 탐구학습이 답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사실 제가 이거 길게 적었는데 1점이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저는 답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그대로 적었는데 사실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 핵심은 뭐냐? 이거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과 증명을 활용하여 정당화했으니까 우수해요. 딱 사실 이것만 들어가면 1점입니다. 어차피 얘는 점수가 1점으로 배점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적었어요.
어쨌든 있으면 있어 보여서 적은 거고, 어제 아마 채점은 얘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탐구학습인데, 탐구학습이 이거예요.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수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중심이 돼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특징. 스스로 자료와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거나 지식의 타당성, 지금 타당성도 확인하고 있죠.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고, 증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자료나 정보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학생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를 보면,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접점입니다. PAO와 PBO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유는 뭐냐? 다 학생이 지금 물어만 봤을 뿐이지 싹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다 이미 그 자료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식을 도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당성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왜 탐구학습이 되느냐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설명식 교수를 볼게요. 교사가 설명과 시연을 통해 수업을 주도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다 발견했으니까 학생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1번은 거리가 멉니다. X. 자, 토의 토론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건데, 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보면 학생들이 수학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뭔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수용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의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이 있으면 수정도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딱히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보시면 넌 틀렸어, 수정해야 돼,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물론 관련이 100% 없다 할 수 없겠지만 뭐 좀 X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협력학습은 모둠 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둠 안에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모둠이 없죠. 그래서 모둠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둠 내에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거예요. 아마 모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둠 내라고 한 이상 얘도 X. 4번은 답이니까 넘어가고요. 5번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특정 주제나 과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 수립. 지금 학생이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사가 PA랑 PB가 같은지를 해봐라라고, 그래도 교사가 던져주고 대부분 학생이 한 거지, 뭐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결과물을 산출 아니니까 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학적 모델링, 삶과 연계된 현상, 이미 여기서 X예요. 이게 좀 뭐 그냥 학생 인생과 관련된, 실생활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그렇다고 놀이미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X.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게 탐구학습이다. 그럼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학생이 중심이 돼서 개념원리 법칙, 즉 PA랑 PB가 같다는 걸 발견하고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얘예요. 얘를 근거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스스로 자료와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거나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걸 특징으로 적어주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해설 좀 길게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 타임 좀 끊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